김재호 씨는 올해로 76이 되었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지만 늘 그렇듯 병원은 아프면 가는 곳이라는 생각에 멀리했다. 하지만 지난주 토요일 새벽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그는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는 심장 발작이었다고 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지만 그는 병실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다.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병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김 씨는 천천히 눈을 돌려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작은 희망이 있었다. 혹시 큰아들 성우가 전화를 걸어오지 않을까? 둘째 준호는, 막내딸 윤지는, 그래, 지금쯤 연락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김 씨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가족들에게 모두 연락을 남겼다. 자신이 입원 중이라는 사실, 이중했던 순간, 그리고 병문안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 전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누구도 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오후, 간호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은 언제쯤 오신대요? 그녀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김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큰아들 성물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반가움과 기대, 섞인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다. 성우야. 그러나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다. 아버지, 출장 중이라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평생 우리에게 해온 간섭과 잔소리를 생각하면 병문안 가는 게 쉽지 않네요. 건강 빨리 회복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김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가가 따끔해졌다. 차가운 병실의 공기보다 더 시렸던 것은 바로 자식의 말이었다. 간섭이라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다. 좋은 학교, 좋은 집, 안정된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다. 내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는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나를 피하는가? 왜 나의 사랑은 그들에게 짐이 되었는가? 내가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눈물이 흘러내렸다. 창밖에서 떨어지는 빗방울과 섞여 베개를 적셨다. 김 씨는 그날 처음으로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더 아픈 사실이 있었다. 이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 김 씨는 비로소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고립은 단지 자식들의 무관심 때문만이 아니라 과거 자신이 선택해온 방식의 결과라는 것을. 그가 평생 옳다고 믿었던 양육 방식, 그가 사랑이라고 정의했던 행동들이 자식에게는 억압과 간섭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때 그 말을 해줬다면,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병실 침대에 누운 채 김 씨는 인생을 되짚었다. 자식들이 어릴 땐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다. 좋은 음식, 좋은 교육, 다 해줘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사랑은 형태를 바꾸지 않았다. 결혼 상대에 대해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의견을 냈고, 직장 선택에도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방향을 제시했다. 그 모든 것이 널 위한 거야라는 말로 포장되었지만 그 안에는 사실 자신의 보람과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날 밤 김 씨는 잠들지 못했다. 대신 한 장의 종이를 꺼내어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후회, 자식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 그리고 자신에게 하는 반성문 같은 글이었다. 그는 그것을 내가 다시 부모가 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붙였다. 그리고 다짐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외면당한 지금 이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지금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자녀와의 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깨닫고 행동하는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김재호 씨의 이야기다. 그가 병실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려주는 것임을,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응원해 주는 것임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단지 한 사람의 후회로 끝나선 안 된다. 누군가는 지금 변화해야 한다. 김재호 씨는 병실에서 자녀들의 무관심과 예면을 체감한 후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난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서서히 인정하게 되었다. 자신이 해온 행동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었는지를.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다. 몫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아내와 함께 오직 자식들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그가 자랑하는 세 자녀는 모두 대학교를 졸업했고 안정된 직업을 가졌다. 그는 그 모든 결과가 자신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은 당연히 감사함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병원에 홀로 누워 있는 지금 그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자식들은 감사 대신 거리감을 선택했다. 그가 자식들을 위해 헌신이라 믿었던 많은 행동들이 자식들의 눈에는 통제로 비쳤을 가능성을 그는 처음으로 직면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큰아들 성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음악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단호히 반대했다. 음악은 취미로 해. 지금은 대학 입시에 집중해야지. 성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이후 기타를 내려놓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성우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는 반대했다. 직장은 안정적이어야 해. 내가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결국 준호는 원하지 않던 회사를 들어갔다. 그리고 몇 년 후 번아웃에 시달리며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제야 김 씨는 아들의 진심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지만 이미 둘 사이는 멀어져 있었다. 막내 윤지는 해외 유학을 가고 싶어 했다. 김 씨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여자가 굳이 외국까지 가냐며 반대했다. 윤지는 혼자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떠났고 이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김 씨는 그때도 윤지가 철없고 고집스러운 아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윤지는 단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처럼 김 씨는 자식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그는 그것을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라 여겼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식들의 인생을 대신 설계하며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길을 닦아주었다. 그러나 그 길이 과연 자식들이 원하던 길이었을까? 이 시점에서 김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자식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안정된 삶인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을까? 그는 차츰 깨달았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반드시 사랑은 아니었다.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었다.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필요로 했던 것은 끊임없는 개입이 아니라 신뢰와 기다림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희생은 미덕처럼 여겨진다. 특히 전후 세대를 살아온 부모들에게 있어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는 반드시 잘 되어야 해라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때로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김 씨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누구는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미리 증여했지만 자식은 그 후 연락을 끊었다. 또 다른 친구는 자식이 결혼 후 집을 나가자 버림받았다고 느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사랑은 단순한 제공이 아니라 자율성과 존중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할수록 자식은 심리적으로 점점 더 멀어진다. 결국 부모는 외롭고 자식은 부담을 느낀다. 그는 병실에서 조용히 메모를 계속해 나갔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신처럼 자식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솔직히 드러내고 싶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작은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김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라도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더 이상 너를 위한 거야라는 말 뒤에 자신의 불안을 숨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진정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겠다고. 이제 남은 인생은 자식들을 향한 바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했다. 그리고 그 시간이야말로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김재호 씨가 병실에서 과거를 되짚으며 자신이 자녀들과 멀어진 이유를 생각하던 중 그는 최근 텔레비전에서 본 한 단어가 떠올랐다. 바로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었다. 아이의 주변을 맴돌며 끊임없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부모를 일컫는 이 용어는 그동안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만 여겨졌다. 하지만 이젠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바로 그 헬리콥터 중 하나였다. 헬리콥터 부모는 자녀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개입한다. 아이가 넘어질까 봐 미리 손을 내밀고 선택하기도 전에 대신 길을 결정해준다. 처음엔 그 의도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잘못이라 인식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점점 더 멀어진다. 김 씨는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그는 아이들의 삶에 항상 개입해왔다. 자녀의 시간표, 시험 준비, 진로 결정, 심지어는 결혼 상대까지. 그는 늘 아버지로서 당연한 책임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책임감이 자녀들에게는 숨막히는 족쇄였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한 가지 일이 떠올랐다. 막내딸 윤지가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이 아닌 제주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였다. 김 씨는 강하게 반대했다. 여자 혼자 거기서 어떻게 사나. 직장은 안정된 곳에서 다녀야지. 결국 윤지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몇 년 후 조용히 퇴사하고 제주로 떠났다. 그 이후 그는 딸과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 윤지는 무언의 거리감을 두고 있었고 김 씨는 그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러한 패턴은 단지 김 씨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이웃이자 오랜 친구인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이 할머니는 딸이 이혼했을 때 즉시 나서서 새로운 남자를 소개해주려 했다. 혼자 두면 외롭고 힘드니까. 또한 손주들의 교류 방식에 대해서도 매일 조언을 했다. 애는 이렇게 키워야 돼. 나 때는 말이야. 딸은 처음엔 참았지만 점점 통화 횟수가 줄었고 집 방문도 뜸해졌다. 명절 때만 형식적으로 얼굴을 보는 관계가 되었다. 이 할머니는 한 번은 김 씨에게 하소연했다. 요즘은 자식들이 너무 매정해. 내가 다 해줬는데도 이렇게 나 몰라라 해. 그 말에 김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가른 자식들은 정말 매정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경험을 해야 성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헬리콥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이런 기회를 갖기 어렵다. 항상 누군가가 결정을 내려주었고 실수를 할 기회조차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자녀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신뢰감이 낮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마다 부모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내면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며 심리적 거리감은 점점 커진다. 김 씨는 자신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결정을 대신해줬는지를 떠올렸다. 그는 자녀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더 나은 길을 열어주려 했지만 그 길이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자기 삶이 아니었을 수 있다. 자녀는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는 자식의 인생을 자신의 학장처럼 여긴 셈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자식에게 준 것이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 아니면 그들의 날개를 꺾은 것이었을까?
한 프랑스 철학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뿌리와 날개다. 뿌리는 안정감, 날개는 자유를 의미한다. 김 씨는 평생 자녀에게 뿌리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날개를 주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아니, 날개를 펼칠 기회를 차단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이번엔 종이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헬리콥터 부모였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내려오겠다. 그리고 자녀들이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겠다. 부모는 결국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지 자녀를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다. 김 씨는 늦게나마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었다. 김재호 씨는 병실에서 자신이 헬리콥터 부모였음을 인정한 후 문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다. 자녀들을 위해 해온 모든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변화를 받아들일 때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이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더 이상 돈도, 조언도, 결정도 아닌 것 같았다. 오히려 자녀가 원했던 것은 믿음 아니었을까? 믿음이란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본능에 가깝다. 하지만 때로는 그 바람이 너무 크고 집요해서 자녀를 짓누르기도 한다. 김 씨는 이제 그 바람 대신 신뢰를 선택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가장 먼저 막내딸 윤지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윤지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김 씨는 극렬히 반대했다. 너 지금 안정된 직장 다니고 있잖아.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뭐 하러 떠나니. 현실을 좀 봐야지. 윤지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저는 지금 숨이 막혀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때 김 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윤지의 말에는 그녀의 절박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려 했고 그 선택이 아버지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던 것이다. 윤지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 여행 자금을 마련했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다. 김 씨는 처음엔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딸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윤지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예전의 윤지가 아니었다. 더 밝고 단단하고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빠, 제가 여행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저는 제 삶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김 씨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미안함, 자랑스러움, 그리고 후회. 그는 그때 처음으로 딸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한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믿어줬더라면 윤지와의 관계는 더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믿음은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자녀가 선택한 길이 부모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 길이 그들에게 의미 있다면 지켜봐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패조차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경험일 수 있다. 김 씨는 그런 믿음을 늦게나마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준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창업에 실패하고 방황했던 둘째 아들에게 예전 같았으면 내 말 듣고 회사 계속 다녔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라는 말부터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말했다. 준호야, 내가 힘든 시간 겪고 있다는 거 안다.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말해. 하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내 편이야.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요.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김 씨의 마음을 울렸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간극은 때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간극은 말 한마디로도 줄어들 수 있다. 조건 없는 지지, 판단 없는 경청, 그것이 자녀가 원하는 믿음이었다. 믿음은 때때로 부모 자신을 성장시킨다.
자녀가 넘어지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부모도 스스로를 한층 더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 간다. 김 씨는 이제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최근에 자녀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했다. 예전처럼 그건 이래서 안 돼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다. 대화의 방식이 바뀌자 자녀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성우도 점차 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하지 않게 되었다. 이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평가받는 기분이 들어 불편했다는 성우는 요즘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고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 요즘엔 제가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요. 특히 저도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 많아지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김 씨는 비로소 자신이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친 존재였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이제는 평가와 간섭이 아니라 믿음과 지지로 바뀌어야 할 때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녀가 인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존중이며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다. 김재호 씨는 병실에서 나올 날을 기다리며 다짐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든 묵묵히 곁에서 응원해 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조금씩 자녀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간섭보다 앞서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 그 믿음을 통해 비로소 자녀도 부모도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김재호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으로 돌아와 조용한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그는 병실에서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깊이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 중 하나는 믿음의 중요성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연장선에는 실패를 허락하는 자세가 자리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실패는 종종 수치나 무능의 증거로 여겨진다. 부모 세대는 특히 더 그러했다. 가난을 딛고 일어섰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기에 자녀가 위험을 감수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을 꺼려했다. 김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식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미리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알게 되었다. 실패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스스로 극복해보는 경험이 자녀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는 둘째 아들 준호를 떠올렸다. 준호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하는 대신 자신만의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겠다고 했다. 김 씨는 처음부터 강하게 반대했다. 내가 장사를 알아. 회사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제일이야.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창업을 강행했다. 초기에는 나름 순조로웠다. 매출도 나오고 고객 반응도 좋았다. 김 씨는 비록 반대했지만 내심 준호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2년 후 사업은 급속히 어려워졌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김 씨의 입에서는 무심코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그러게 아빠 말 들으랬잖아. 그 한마디가 준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를 김 씨는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아들은 그 이후로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고 통화도 피했다. 김 씨는 그런 준호의 반응이 답답했고 동시에 서운했다. 하지만 병원에 다녀온 후 다시 생각해보니 그건 당연한 반응이었다. 자식은 위로가 필요했는데 아버지는 비난과 훈계만을 건넸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짐했다. 이번엔 다르게 접근하겠다고. 그는 준호에게 먼저 연락했다. 그리고 말문을 열었다. 준호야, 지난번에 내가 한 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믿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내 선택을 존중하고 싶다. 실패해도 괜찮아. 그걸 통해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아빠는 기대하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배웠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 김씨는 깨달았다. 실패를 겪은 자녀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괜찮다는 한마디였다. 그것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이었다. 부모가 자녀의 실패를 허용하지 않으면 자녀는 도전할 용기를 갖기 어렵다. 언제나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결국 안전한 길만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안전함은 때로는 삶의 깊이를 앗아간다. 자식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김씨는 이제 자녀들에게 조언을 하기 전에 먼저 듣고 평가하기 전에 공감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는 그렇게 했어가 아니라 어땠어? 어떤 걸 느꼈어? 라고 물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막내 윤지는 최근 새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동남아 여러 국가를 잇는 배낭 여행 코스를 기획해보고 싶다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김씨는 요즘 같은 시대에 위험하지 않겠니? 라고 걱정부터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래, 너라면 잘 해낼 거야. 다만 혹시 어려운 일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윤지는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에요.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은 김씨는 마음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자녀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는 자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이었다. 김씨는 이제야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아이가 넘어질 때 잡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순간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실패를 함께 바라봐주는 용기야말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라는 것을. 실패를 허락하는 부모. 그 말은 단순히 방임이나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사랑에서 비롯된 태도다. 김씨는 그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병실에서 홀로 누워있던 그 시간 덕분이었다. 자신의 실패를 마주했기에 이제 자녀의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재호 씨는 점점 자녀들을 향한 시선을 바꾸고 있었다. 과거에는 항상 자녀의 앞길을 먼저 생각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조언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이 한 발 물러나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지켜보는 쪽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손을 놓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병원에서 돌아온 후 그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보았다. 거기엔 자녀들이 어릴 적 쓴 편지와 그림, 그리고 자신이 적어두었던 육아 메모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주 적었다. 우리 아이는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행복이란 무엇이었을까? 그가 생각했던 행복은 안정, 성공, 사회의 기준에 맞춘 삶이었다. 그러나 자녀가 원했던 행복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어느 날 친구 박용수 씨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박 씨는 아들이 의사가 되길 원했다. 의사만큼 안정적인 직업은 없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아들도 처음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기에 늘 마음속에 갈등이 존재했다. 결국 아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내내 우울감에 시달렸다. 그리고 40이 넘은 나이에 병원을 그만두고 음악의 길로 돌아갔다. 그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당신은 내게 안정된 미래를 주셨지만 내 영혼은 지옥 같았어요. 그 말을 들은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들을 위해 해준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아들의 삶을 억눌렀고 두 사람의 관계는 깊은 틈이 생기고 말았다. 박 씨는 그 후로 우울증을 앓았고 세상을 떠나기 전 유서에 단 한 줄만 남겼다. 아들아, 미안하다. 김재호 씨는 그 이야기를 잊지 못했다. 그와 박 씨의 삶은 많이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도와줘야겠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자녀에게 뿌리는 줬지만 날개도 줬는가?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많은 것을 제공한다. 집, 교육, 음식, 용돈.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실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날개다. 김씨는 딸 윤지를 통해 그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윤지는 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대학 때 유학을 갔고 대기업도 다녔지만 결국 스스로 길을 찾아 여행기획자가 되었다. 과거의 김씨는 그런 삶을 불안정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아빠, 제 친구 중엔 아직도 부모님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아빠 덕분에 제 인생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 말에 김씨는 울컥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듣지 못했을 말이었다. 그가 변화했기에 자녀도 변화한 것이다. 부모가 내려놓을 때 자녀는 날아오를 수 있다. 물론 손을 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위험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 때 걱정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걱정이 간섭이 되어선 안 된다. 자녀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며 인생의 주체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자격이 있다. 김씨는 자신이 실수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성우가 대학에서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무조건 반대했던 것, 준호가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현실을 들이밀며 꿈을 꺾었던 것, 윤지가 지방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걱정부터 앞세웠던 것, 이 모든 순간 그는 자녀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자녀는 점점 멀어졌다. 그러나 그는 지금에서라도 손을 놓고 자녀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려 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실제로 자녀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성우는 최근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예전엔 이해 못했는데 요즘 제가 아버지 입장이 돼보니 조금씩 알겠어요. 저도 아이가 잘 되길 바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걸 기다려보려 해요. 김씨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그래, 결국 우리가 가르쳐야 할 건 우리가 얼마나 옳았는지가 아니라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이구나. 그는 자주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식이 자기 삶을 키워가고 있다. 자유로운 선택이 자녀를 성장시킨다. 그 자유는 누군가 대신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배우는 과정이다. 부모는 그 길을 막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기꺼이 열어주고 그들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바람이 되어주어야 한다. 김재호 씨는 이제야 진정한 부모 노릇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라는 것도. 김재호 씨는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또 하나의 큰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경제적 독립이라는 문제였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실패를 허용하며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진정한 독립은 자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는 데 있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경제적 자립이었다. 그는 둘째 준호의 사례를 통해 그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창업에 실패한 뒤 준호는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었고 김씨는 아무 말 없이 몇 달간 지원을 해주었다. 처음엔 도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것이 의무처럼 느껴졌다. 아들은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점차 그 상황에 익숙해져 갔다. 김씨는 갈등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외면할 수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라면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놓칠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정말 아들을 돕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 무렵 그는 한 신문 기사에서 금수저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접했다. 부모의 과도한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자녀가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능력을 상실하는 현상이었다. 그 기사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김씨는 그날 밤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준호야, 아빠가 널 돕고 싶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계속해서 돈을 보내는 게 진정한 도움이 될까? 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빠는 믿어. 이제부터는 조금씩 너 스스로 감당해보는 게 어떻겠니?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요, 아버지. 저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제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요. 그래야 이후 준호는 자발적으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소규모 온라인 컨설팅 업무를 통해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그 표정엔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김 씨는 생각했다. 자녀가 자립한다는 건 단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힘을 기르는 일이라고. 그리고 부모가 끝까지 책임지려 하면 자녀는 스스로 배우는 기회를 잃게 된다. 그는 또 다른 친구 이병철 씨의 사례를 떠올렸다. 이 씨는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40대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다. 아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항상 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씨는 매번 도와줬지만 점점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제 와서 끈찬히 아들이 힘들 것 같고 계속 도와주자니 내 노후가 걱정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김 씨는 친구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사랑은 크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은 때때로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책임감이 아니라 의존심을 키울 위험이 있었다. 그는 자주 말하곤 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보면 된다고.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말의 위험성도 함께 이해하게 되었다. 자식의 성공만을 삶의 목표로 삼을 때 부모는 자기 인생을 놓치게 되고 자식은 그 기대에 눌려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경제적 독립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필요하다. 부모는 노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고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해야 한다. 부모가 계속해서 재정을 책임진다면 자식은 실패의 대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반면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 자식은 더욱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김 씨는 손주들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예전에는 용돈을 그냥 주었지만 이제는 일정한 집안일을 도와준 후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청소, 정리정돈, 설거지 등을 통해 작은 돈을 벌게 하고 그 돈의 의미를 스스로 느끼게 했다. 손주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점차 그 방식에 익숙해졌고 나중엔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청소해서 1,000원 벌었어요. 제 돈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김 씨는 미소를 지었다. 경제적 독립은 어릴 때부터 조금씩 훈련되어야 하며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는 걸 느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원한다. 그러나 그 지원이 지나치면 자녀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잃고 만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도와주지 않는 선택일 수도 있다. 그것이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재호 씨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 자녀가 진짜로 강해지는 길은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는 데 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이제 자식의 버팀목이 아니라 그늘이 되겠다. 햇빛은 자식이 스스로 찾아야 하니까. 김재호 씨는 경제적 지원이 자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독립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 또 다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는 평생을 자녀 중심으로 살아왔다. 아이들이 어릴 적엔 학원비, 식비, 교육, 진로,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을 챙겼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그의 하루는 그들의 안부를 걱정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에게 있어 부모라는 역할은 존재의 이유였고 그 외의 삶은 늘 뒷전이었다. 하지만 자녀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김 씨는 점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막내딸 윤지가 제주에 정착하고 성우와 준호도 바쁜 일상에 치여 자주 연락을 하지 않게 된 지금 그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었다. 처음엔 외로움이 크게 다가왔다.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긴 것 아닐까. 그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먼저 수년간 벽에 걸어만 두었던 기타를 다시 꺼냈다. 젊은 시절 잠시 배우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내려놓았던 취미였다. 그는 조용히 기타줄을 튕기며 과거를 떠올렸다. 그리고 몇 주 후 근처 문화센터에 등록해 정기적인 기타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다. 젊은이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도, 악보를 다시 익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생기가 도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오롯이 김지호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순간이었다. 그는 또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동년배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땀을 흘리는 일은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해방감을 주었다. 산 정상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들과 나누는 소소한 농담이 그의 삶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은지는 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해왔다. 아빠, 요즘 기타는 잘 배우고 있어요. 무슨 곡 연습하세요? 성우는 아버지에게 등산 장비 추천을 해달라고 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자주 다니시니까 장비는 잘 아실 것 같아서. 준호는 자신도 최근 요리에 관심이 생겼다며 아버지와 함께 쿠킹 클래스를 들어볼 수 있겠냐고 물었다. 김씨는 놀랐다. 자녀들이 먼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예전엔 늘 무언가를 해줘야 관계가 이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더 자연스럽고 깊어졌음을 느꼈다. 그는 깨달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행복한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더 이상 부모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인생의 동반자로 인식하게 된다. 그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 나는 자식 잘 되는 것만 보면 돼. 나야 뭐 다 끝났지. 그 말이 처음엔 익숙하고 당연하게 들렸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는 생각은 결국 부모의 인생을 자녀의 그림자로 만드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런 그림자는 자녀에게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 기타곡 한 곡 완주하기, 백두대간 트레킹, 오랜 친구에게 편지 쓰기, 미뤄둔 일본 여행 가보기, 자식과 무관한 오직 자신을 위한 리스트였다. 그 리스트를 한 항목씩 실천해 나가는 동안 그는 점점 살아있음을 느꼈다. 삶은 끝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정이라는 걸 그는 새삼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녀들에게도 큰 메시지가 되었다. 은지는 말했다. 아빠를 보면서 저도 나이 들어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그 말을 듣고 김씨는 미소 지었다. 자녀는 부모가 말한 대로 크지 않는다.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녀의 인생에 집착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삶을 통해 자녀에게 말하고 있다. 너도 너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도 괜찮아. 그는 깨달았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시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자기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며 건강하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 김재호 씨는 그렇게 인생 후반의 시간을 조금씩 자신답게 채워가고 있었다. 김재호 씨는 자신의 삶을 다시 찾으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는 자녀와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먼저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도와줄 것이 있는지 챙기기 바빴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다. 자녀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그의 삶의 진심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 변화는 그가 부모로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녀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오히려 관계가 멀어졌고 자신을 중심에 두기 시작하자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성우는 요즘 자주 김씨에게 운동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등산 동호회 요즘도 나가세요. 저도 주말마다 트레킹 시작했어요. 같이 갈까요? 예전 같았으면 일방적으로 운동 좀 해라고 잔소리했겠지만 이젠 공감 속에서 시작된 대화가 더 많아졌다. 준호는 주말에 김씨와 함께 동네 시장에 나가 요리 재료를 사고 간단한 요리를 해먹는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아버지랑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편하고 좋네요. 예전엔 무슨 말을 해도 평가받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좋아요. 은지는 매주 한 번은 화상 통화를 했다. 그 시간에는 아버지의 기타 연습 상황을 묻고 자신이 기획 중인 여행 코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아빠가 저보다 더 자유롭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저도 배우라겠어요. 이런 변화들은 모두 김씨가 기대하지 않았던 보상이었다. 그는 단지 자신답게 살기로 한 것뿐인데 자녀들이 다시 자신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우리는 자녀를 끌어안으려고 할 때는 멀어지고 놓아줄 때 비로소 다가온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지면 자녀는 더 이상 부모를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오히려 부모를 인생의 동반자, 때로는 인생의 모델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부모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 역시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김씨는 자신과 동년배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여전히 나는 괜찮으니 너만 잘 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하지만 정작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는 친구 김순자 여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늘 말했다. 엄마는 너만 잘 되면 돼. 엄마 인생은 끝났어. 그러나 아들은 점점 더 연락을 피했고 심지어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억울했다. 내가 다 해줬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김씨는 조용히 말했다. 순자야, 어쩌면 너는 아들에게 인생의 무게를 전한 걸지도 몰라. 내가 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아들도 다시 너를 찾을 거야.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금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깊고 편안해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였다. 행복한 부모는 자녀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그 행복이 강요된 것이 아닌 진정한 자기 삶에서 비롯된 것일 때 자녀는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부모가 불행한데 자녀가 행복할 수는 없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길 때 자녀는 그것을 보고 안심하며 자신의 삶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김씨는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면서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더 깊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는 자주 말했다. 나는 이제 자식에게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싶다. 이제 그는 자녀가 어떤 삶을 살든 그 길에 대해 간섭하거나 조언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감사했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삶을 응원할 수 있으면 충분했다. 관계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그는 몸소 느끼고 있었다. 은지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아빠, 제가 어릴 땐 아빠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빠가 친구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평생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편안한 아버지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야말로 자녀가 부모 곁에 있고 쉽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복한 부모, 가까워지는 자녀.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삶의 진실이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자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을 잡는다. 그리고 그 방향이 일치할 때 비로소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김재호 씨는 이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뢰를. 그리고 그 신뢰는 어떤 조언보다도 어떤 도움보다도 깊은 사랑이었다. 김재호 씨는 조용히 아침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기타를 손에 들고 있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곁에 두고 그는 천천히 코드 하나하나를 짚어보았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강요 없이도 유연하게 이어졌고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생을 걱정하거나 조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조급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자녀에게 기대했는지 되돌아보았다. 잘 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그들의 삶을 내 방식대로 이끌고 싶었던 것이다. 그 마음이 결국 자녀와의 거리감을 만들었고 그 거리에서 애로움이 자라났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자녀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자녀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존재가 되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자녀들에게만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 자체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다. 김 씨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녀가 나를 성장시키고 있었다. 그들을 놓아줄 때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그 시절의 선택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놓아주는 용기였다.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자녀를 놓아주는 것이다. 손을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이나 포기가 아니라 더 이상 통제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표현이다. 자녀가 삶의 주인이 되도록 스스로 부딪히고 배울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는 일이다. 김 씨는 요즘 자주 말한다. 내가 너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니까 너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 그는 성우가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저 들어주고 넌 잘 해낼 거야 라고 말할 뿐이다. 준호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얘기할 때도 조언보다는 응원을 건넨다. 윤지가 장기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는 다치지 말고 잘 다녀와 라는 짧은 말로 마음을 전했다. 이런 변화는 자녀들에게도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를 의무가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는 존재로 느끼고 있었다. 예전처럼 부담스러운 보호자가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는 동반자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의 진실에 다가갔다.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결국 자유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연장이 아니다. 그들은 독립된 존재이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는 과거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들은 잘하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라고 있으니까. 인생의 후반부에 다다른 지금, 김 씨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 없이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안심하고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김 씨는 어느 날 손주와 산책을 하다 이런 질문을 받았다. 할아버지, 자식이 부모 없이도 잘 살면 외롭지 않아요?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조금은 외롭지. 하지만 그게 바로 내가 부모로서 성공했다는 증거야. 내가 없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 이 말은 그의 삶의 철학이 되었고 이제는 그 철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용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그 모습을 통해 자녀에게 진정한 자유와 신뢰를 전하고 있었다. 놓아주는 것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이다. 자녀의 인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지지하며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김재호 씨는 그 사랑을 배웠고 실천했고 이제는 전하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기타를 연주하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이제 너희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믿게 된 거야. 그리고 그는 알았다. 진정한 성공은 자녀가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부모는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완성했다는 것을. 그렇게 김지호 씨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그는 계속 살아가며 새로운 꿈을 꾸고 사랑을 실천하며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자녀에게 전하는 가장 따뜻한 유산이 되고 있었다.